안녕하십니까, 임종욱 부동산 TV의 임종욱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부하는데 어떤 공부를 하면 좋습니까?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과감하게 공인중개사를 공부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타셔서 공인중개사 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과목에 여러분들 부동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공부들이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는데요.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부동산학 개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른 공부도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부동산학 개론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번에 민법이라든가 또는 공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공인중개사 과목은요 1차랑 2차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는요 부동산학 개론과 민법 그리고 민사특별법을 시험 보게 되고요. 자, 2차에서는 공인중개사 사법이라든가 또는 공법 그리고 또 공시법과 세법을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시험을 보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거나 또는 부동산에 관리하는 데 있어서 다 필요한 과목들이기 때문에 꼭 시험에 합격을 안 한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만한 과목이기 때문에 오늘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부동산학 개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부동산 개론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학문에 대해서는 총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부동산 총론, 그리고 또 부동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거에 대한 어떤 시장, 그리고 또 계속 정책이라는 게 나오죠. 문재인 정부 때도 부동산 정책이 나왔고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도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과 경제, 그리고 투자론, 금융론, 이렇게 총 8가지 정도 되는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학 개론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부동산 총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를 얘기할 수 있는데, 자, 부동산이라는 건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동산이 부동산입니다. 자, 동산이라는 건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펜 하나를 동산이라고 표시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내가 가지면 점유가 되는 거고요. 부동산은 갖는다고 해서 이거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등기부등본이라는 어떤 등기를 통해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산과 부동산은 다르고, 또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로 나눠진다라는 어떤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인문적인 부분과 자연적인 부분이 있는데, 자, 자연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는 산과 들, 이런 것들이 다 자연적으로 토지가 우리는 부동산이 생겨난 겁니다. 자, 여기에 건물을 지으면 인문적으로 새롭게 발전되는 그런 부동산으로 탄생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 계획을 통해서 역도 만들고 아파트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문적인 특성적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원래 있었던 산이나 들은 자연적 특성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활동을 통해서 부동산이 계속 바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부동산 관련된 신문을 계속 보시면 이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신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제 전세 사기,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문제죠. 이런 것들이 바로 다 부동산 시장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주택과 같은 주거용 부동산과, 그리고 또 주거하지 않는 비주거용 부동산, 이런 시장이 또 별도로 있게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취득하는 방법, 매매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청약통장을 통해서 아파트를 분양받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또 경공매를 통해서 아파트나 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실거주자인지 또는 투자 수요인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시장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정책이 되겠는데요. 자,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 자체가 그냥 냅두면 투기 시장으로 만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권에 따라서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지면 규제하는 정책이 나올 것이고요.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 완화책이 나와서 부동산 시장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부동산 정책에 다 나오게 되고요. 자,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주택의 공급이라든가 또는 수요를 조절해서 부동산 시장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부동산 사이클인데요. 자, 부동산 경제 안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변동된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뜨겁게 올랐다가 또 심각하게 또 떨어졌다. 자, 이런 것들이 사이클에 따라서 공급의 양을 조절하고 또 수요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과 수요와 공급은 같은 비례적인 효과를 좀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세금처럼 금리가 막 올랐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지고, 금리가 좀 더 완화된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조금 더 활기를 얻는 이 금리와 부동산에 대한 부분, 이게 다 경제론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에도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동산과 경제의 어떤 연관성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관심이 있어 하는 부동산 투자. 자, 투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는 부동산의 투자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또 위험성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능동적 투자와 수동적 투자가 있습니다. 이 능동적 투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통해서 뭔가 가치를 증식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꼬마 빌딩을 매입하셔서 리모델링을 한다. 그래서 가치를 높인다. 이런 것들은 능동적 투자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수동적 투자는 우리가 GTX라든가 이런 개발 호재 보시고 아파트를 사서 이 개발 호재가 실현될 때까지 기다리는 투자, 이런 것들을 보통 수동적 투자라고 합니다. 자, 이런 모든 투자 같은 경우에는요, 앞으로 이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서 맞는 부동산 투자 방법이 좀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겠고요. 자, 부동산은 금융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은 부동산을 내 돈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시대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활용하시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는 금융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과 금융의 관계,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인상되냐 하락되냐에 따라서 부동산의 영향을 분명히 받게 되고, 자,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정책하고도 연결되죠. 자, 부동산 정책에서 규제를 하면 그러면 금융에 대해서 부동산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PF라든가 또는 NPL 같은 자산 유동화 여러 가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동산 금융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이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동산 개발론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개발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지금 재개발, 재건축도 하나의 개발이고요. 주변에 보시면 건물을 새로 짓는 것도 하나의 개발이 되겠고요.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인이 하느냐 또는 회사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 규모가 굉장히 차이가 나고요. 앞서 말씀드린 금융과의 관계, 이런 거에 있어서도 이제 부동산 개발은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만 잘한다, 이렇게 투자만 잘해서는 되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를 한 것을 얼마큼 잘 관리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리의 개념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부동산 자산관리로 가신다라고 하면 AM, LM, FM, PM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기엔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부동산 신탁회사라든가 부동산 마케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동산 관리에 포함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개론에 이제 부동산 감정평가라는 게 있는데요. 내 부동산이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그 방법인데, 자,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원가법이라 해가지고요, 부동산 토지 가격, 그리고 건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걸 계산해서 부동산의 가격을 책정할 수 있고요. 자, 이게 오래된 건물이다 라고 하면 감가상각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사례 비교법은 일반적으로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 많이 통용되고 있는데, 자, 아파트는 정형화되어 있죠. 똑같은 85제곱미터, 59제곱미터 이렇게 많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옆집이 얼마에 팔렸냐에 따라서 내 아파트의 가격이 같아질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형화되어 있는 아파트가 지금은 현재 시세의 어떤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부동산 수익환원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건물에서 많이 나오시는데, 이 월세를 얼마큼 받냐에 따라서 건물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월세가 더 증가되면 건물의 가치는 증가될 것이고요. 월세가 떨어지면 건물의 가치도 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임대차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공시지가가 좀 하락을 했었죠. 과거에는 공시지가가 늘어나면서 이 세금도 굉장히 좀 많은 폭으로 증가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공시 가격이 떨어지면서 세금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빌라나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공시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꾸로 역전세라는 부분이 생겨난 것이 어떤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동산에 대한 공시 제도로 인해서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변경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실전에 써먹는 공인중개사 공부 중에 부동산과 개론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